네, 오늘 지금 전문가 세션 마지막이고요. 주제가 지방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당초 발표가 4분, 토론이 4분인 건데, 발표 전국대학교의 장환준 교수님은 발표 자료가 없는 것 같고 아직 안 오셔가지고 발표가 3개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참석자분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영국연구원의 노덕환이라고 합니다. 발표를 해주실 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김영단 박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원의 장인수 박사님, 국립산림과학원의 박소희 박사님, 한국 교수님은 오시게 되면 그리고 토론으로 4분 오셨는데요. 대구대학교의 박기란 교수님, 그리고 한동대학교의 양수진 교수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박사유 박사님,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원의 전소라 박사님.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3분이 발표하시고 4분이 토론하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18시까지는 마쳐야 되니까요. 네, 한 20분 정도 발표하시고 10분 정도 토론하셔도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안쪽으로 조금 넘지는 않게끔 세 분의 발표를 다 듣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실 때는 자리를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리 배치를 좀 하도록 되겠습니다. 발표 자리를 때문에 우선은 뒤쪽에 좀 앉으셨다가 발표 끝나면 자리 이동해서 다시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남 박사님부터 먼저 바로 발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김영남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면 논문을 조금 제가 급하게 쓰느라고 뒤에 이제 사실 마무리를 못 해가지고 양해 말씀드리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은 이제 지방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영역인데요. 이쪽으로 이제 뭐 OECD 원칙을 중심으로라고 좀 붙여놨습니다. 저의 문제 제기는 이제 그 지방 공기업 분야에서 좀 일을 하다 보니 지배구조의 문제가 많이 이제 의식하게 됐고요. 과연 지배구조, 전공은 아니지만 지방 공기업의 이제 지배구조가 좀 어떠해야 되는가, 바람직한가, 또 원칙은 있지 하고 있는가에 대한 좀 문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찰나에 이제 OECD 같은 경우에 이제 공기업, 지방 공기업이 아닌 이제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고 2005년, 그다음에 2015년에 이제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러한 지배구조는 이제 저희 나라에도 국가 공공기관에도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지방 공기업 분야에도 국가 공기업에 준하여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이제 골자를 살펴보면은 이제 다른 기업들과 공공기관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토대를 마련하고 또 이게 이제 지배구조라는 결국 소유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주로서의 어떤 정보의 역할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정하게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긴 하나의 지침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방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공익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지역에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핵심 주체로서 이미 인식이 되고 있고 저희 사실 알건 모르건 굉장히 많은 일상생활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방 공기업에 있어서도 이제 건전한 경쟁 또한 운영상의 규제가 규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운영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이제 문제들이 조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에 있어서 이제 크게 지배구조의 뭐 개념은 아마 원칙적인 것 같고요. 두 가지 대립되는 이제 시각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대리인 이론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 좀 부정적인 시각인데요. 왜 공기업이 그러한 서비스를 맡아야 되느냐의 문제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국민을 대변해서 국가가 수행을 하고 또 국가를 대변해서 다시 공기업이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대리인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측면을 굉장히 크게 부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공기업은 민영화가 돼야 된다라는 쪽으로 많은 이슈 몰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성질이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 대리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누구나 다 이제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민영화라는 게 그 당초에 계획했던 어떤 효율성과 이런 걸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두 가지 큰 대립 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제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방지해야 되고 그러한 대리인의 문제도 분명히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배구조라는 건 법제도적인 노력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관련된 논문들을 조금 살펴봤는데 몇 가지 시사점을 좀 살펴보면은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OECD 역시도 이제 기업의 지배구조 속에서 공기업의 지배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어떤 신공공관리주의 관점에서 이제 기초하고 있다는 거를 좀 화두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 문제도 있고 또 타당성의 문제도 있고 또 이사회의 운영상의 독립성 보장의 문제도 있고 또 최근에는 뭐 노동이사제와 같은 그 근로자가 이제 이사회에 좀 들어가야 된다는 논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논문을 보면 전반적인 이제 법제도를 이제 좀 양호한 걸로 이제 판단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최근에 이슈되는 것들을 충분히 이제 담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흐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만 저희 궁극적인 연구의 목적과 분석의 시각은 결국 이제 지방 공기업에 이제 포인트를 맞추고 있고요. 지방 공기업의 이제 지배구조라는 어떤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OECD의 공기업 원칙, 국가공기업적인 가이드라인 원칙을 토대로 지금의 우리나라의 지방 공기업 지배구조가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좀 살펴보고 문제점들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분석을 보는 시각은 가이드라인을 쭉 보다 보니까 한 7가지 정도가 이제 압축이 되는데 비슷한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살펴보면 결국 소유권의 근거와 권한 그런 타당성이 좀 분명한가의 문제가 이제 하나가 있고요.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소유주 결국 지자체의 어떤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따지고 보면 이제 직관적으로 살펴보면 지자체에서 잘 아직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과의 문제가 있거든요. 시장 민간과의 경쟁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장하는가, 과연 민간에서 하고 있는 시장까지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뭐 골프장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이제 주차장 운영 관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가의 문제가 있고, 네 번째는 이제 소유주에 대한 뭐 권리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크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해관계자의 어떤 관계도 책임 경영의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지방 공기업들이 궁극적인 주민 또는 국민에 대한 충분한 이해관계를 보장하고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에 따른 뭐 책임 병행을 하고 있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어떠한 기업의 경영 공시와 같이 지방 공기업도 충분하게 이제 경영 공시를 하고 투명성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방 공기업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인 이제 이사회의 책임성 있는 운영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으로 이제 좀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뭐 앞부분에서 중요한 거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분석을 해서 그 부분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소유권 정책으로 이제 근거 부분인데 당연히 이제 지방공기업법과 그리고 조례에 이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살펴보면은 사실은 뭐 그냥 눈에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법령이 1969년에 이제 개정이 된 이후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목적이라고 함은 결국엔 이제 그 경영을 합리화해서 지방자치의 이제 지방자치 발전과 또 주민 공리 증진하는데 분명한 목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소유권 정책에 있어서 어떤 설립의 권한 부분인데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 당초에는 이제 뭐 행정자치부, 지금 행정안전부만 갖고 있던 것들이 시도 단위에서 권한이 내려갔다가 다시 시도에서 이제 기초 단위까지 내려가는 걸로 이제 볼 수가 있고, 현재는 그래서 그러한 소유와 설립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하부 단위인 이제 기초자치단체, 자치구까지도 내려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러한 지방 공기업의 형태인데요. 과거에는 상하수도와 같이 이제 직영기업의 형태들만 공기업이 되던 것이 점차적으로 유형등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접 경영이라고 하는 지방 공사공단도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른 또 뭐 지방공사 공단 외에도 이제 지방 출자 법인들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양이 이제 많아지고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 보니까 2014년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분리되면서 지금은 이제 지방 공공기관에 이원화된 법률로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유형 이외에도 또 이제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무분별한 남선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부분, 또 그거에 대한 정보 공개 부분인데 사전 타당성도 점차적으로 이제 강화해 나가고 또 결과에 대한 공개 여부도 점차적으로 강화되었고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이라고 하는 지침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축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지방 소유권 정책이 변화가 되고 또 지방 공기업 체계도 굉장히 유형 중심으로 발전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제 영역 중심, 뭐 조직, 재무 뭐 이런 식의 영역 중심에서 이제 유형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같은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은 또 달리 적용되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다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조금 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좀 정리해 보면 지배 구조의 지금 문제점과 이제 개선 방안 정도는 좀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소유 설립 형태가 이제 다양화되고 또 기관의 수도 지방 공기업이 약 400개, 지방 출자 출연 기관이 약 800개에서 1200개까지도 지금 매년 증가되었고 관련 법률도 결국 이원적인 체계 속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설립 지방자치단체 측면에서 보면은 뭐 A의 형태나 B의 형태나 사실은 산하기관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법에 의해서 적용받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관리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방식도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혼란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중부처 행안부에서도 이를 아우르기 위해서는 이제 지방 공공기관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공공기관이라는 지방 공기업과 지방 출연기관을 두 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책적인 방향에 따른 제도적 변화도 분명히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권한은 사실상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다 이양이 됐고 그렇다 보니까 앞서 말한 대로 기관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었고 또 지금 조직 간에도 이제 중복성이 발생이 되면서 새 정부 들면서 이제 통합 분위기로 굉장히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지방 공기업 내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어떤 건 출처 출연기관의 통합, 어떤 거는 지방 공기업과 출처 출연기관 통합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될 것 같고 그러한 논의는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그러한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배 구조에 있어서는 5가지 정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원화된 법률 체계를 뭐 통합까지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2가지 법률을 어떤 하나의 원칙 하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본법을 좀 만들어서 가이드라인과 준하는 어떤 기본 원칙을 좀 제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이제 설립 타당성이 계속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로 지방 공기업에 대한 설립이 강화가 되었던 것이 지방 출자 출연 기관의 기준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설립 기준은 지방 공기업 공공기업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설립 기준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통합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겠지만 통합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지자체 단체장의 마음입니다. 사실 통합하고자 하면 통합하는 거고 안 하고자 하면 안 하는 건데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재무적 기준이 됐든 인력 기준이 됐든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세 번째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제 소유와 경영 부분이고 지금 어쨌든 분리가 되어 있지만 그것들이 실질적인 주인은 뭐 대리인 이론이든 청지기 이론이든 결국 주인은 국민이고 주민인데 그 주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굉장히 경영까지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경영 쪽으로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노동이사제가 아니라 주민이사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뭐 중요한 것은 앞서 말했지만 이제 경영 합리화인데요. 실질적인 경영 개선을 위한 어떤 법제도적인 지원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시겠지만 뭐 경영 평가가 있고 또 경영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좀 그런 것들에 대해 전문성을 확보해서 뭐 사후적이지만 그렇게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방 공공기관으로서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야 되는 건데 제가 이러한 지배구조의 논리가 기업에서 출발을 했고 또 신자유주의적인 측면에서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좀 사회적인 책임 분야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ESG라든지 그런 것들 뭐 보여주기식 책임보다는 지역사회에서의 실질적인 사회적 책임의 어떤 공공 리더로서 역할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도 조금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조금 부족하지만 발표는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방 공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연구로 연구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능권력 구성 탐색과 정책적 함의 제목으로 한국보험사회연구원의 장근수 연구위원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한국보건사연구원의 장민수라고 합니다. 예, 기능권역 구성 탐색과 정책적 함의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하나 구하려면 저기 코로나 회복이 얼마 안 돼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과언과 같고요. 이제 논의 국토를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이 기능 번역이나 기능 공간에 대한 논의는 이제 사실 오래전부터 이제 좀 지속되어 왔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논의가 이제 발현된 어떤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사실 지역 간의 이제 격차가 너무 이제 심화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뭘까, 뭐 이런 어떤 그런 문제의식에서부터 좀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대표적인 연구 중에 하나는 김현호 박사님이 이제 그 공간 계획이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기능 공간을 한번 좀 고려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특별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뭐 행정구역이 완전히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뭐 이제 어떤 서비스 공급이라든가 사회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거주민의 어떤 편익을 위한 다양한 그런 어떤 서비스 체계를 조금 합쳐보자. 뭐 이런 어떤 논의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우리나라가 아닌 이제 해외 사례에서의 기능 번역은 사실 이제 OECD에서부터 이제 제시가 됐는데 OECD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의 국가별 이제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도시를 정의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 간 비교를 이제 하려고 이제 약간 제시를 한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이 기능 번역을 조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어떤 지역 간의 어떤 그 사회적, 사회경제적 격차 심화, 뭐 양극화, 뭐 이런 어떤 차원에서 뭐 계속 지역 균형 발전 기조를 좀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좀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좀 인프라 측면에서 이런 어떤 기반을 좀 다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국가에서는 이제 대부분 기능 번역을 사실 이제 통운 번역이랑 유사하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 노동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냐를 보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국가 간의 이제 도시 크기나 뭐 규모라든가 이런 비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역 격차를 좀 완화하는 측면에서 어떤 이런 논의가 좀 적용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예. 그래서 뭐 관련 논의들이 이제 조금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그 기능 지역, 뭐 기능 번역, 기능 공간이라고 해서 애초에 이제 이게 원어는 사실 이제 Functional Urban Area라고 해서 이제 FUA, 뭐 FUA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개념이 이제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OECD가 이제 최근에 한 3년 전에 이 기능 번역이 이런 식으로 형성된다라고 이제 제시를 좀 했는데 애초에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그냥 행정구역인 거죠. 도시인데 분홍색이 이제 빨간색 지역으로부터 이제 오는 그러니까 그 통근을 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공간까지 이제 다 고려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각 지역으로부터 이제 뭐 한 지역의 그 인구 규모의 15% 이상인 지역들이 있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 합쳐보니까 이제 요게 이제 기능 번역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통구역을 고려한 어떤 그 기능 번역을 이렇게 이제 형성을 해서 각 국가가 비교를 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다르게 이제 저희 원에서는 사실 보건사회 연구원에서는 이제 보건이나 사회 서비스 관련된 어떤 그 연구들을 좀 진행하고 있어서 저는 사실 이제 행정구역이 사실 뭔가 이제 사회 서비스를 공급하는 어떤 그런 공급 단위하고는 좀 상이하다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어서요.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뭐 응급 상황이라든가 또는 뭐 위급한 상황에서 사실 우리 지역으로만 병원을 가지 않으니까 가까운 데로 가니까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한 어떤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복지부의 그 공공 응급 의료 기관하고 이제 공공 노인 요양병원을 이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그거 이제 그 GIS의 그 네트워크 분석 간단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번역 탐색 분석을 통해서 이제 공급률을 이렇게 이제 지자체 전체 면적분의 이제 기관의 서비스 가능 면적으로 해서 이렇게 산출을 좀 해봤는데 보시면은 왼쪽이 이제 그 공급 응급 의료기관이고 오른쪽이 이제 공급 노인 요양병원인데
포인트로 되어 있는 부분 이외에 이제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20분 이내에 이제 도달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 부분은 이제 30분 이내고요. 이제 보시면은 사실 강원도나 일부 이제 경북 내륙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지리적인 어떤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도로 상황과 맞물려서 이제 조금 그런 어떤 서비스 번역이 이제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이제 행정구역하고는 정확하게 맞지가 않다는 어떤 그런 또 인식이 있고요. 그래서 지역의 어떤 인구 밀도나 인구 구조 변화 같은 어떤 그런 정책 수요를 좀 반영하는 그런 기능 번역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서비스 공급률이 이제 지역 간의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이제 행정구역이고요. 그래서 인접광역시하고 이제 뭐 조금 연계 협력을 하는 어떤 그런 방안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예. 그래서 어떤 지역의 어떤 정책 수요라는 게 이제 그 지역의 인구 구조 변화나 인구 동태하고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능 공간에 뭐좀 구체적인 어떤 대안 마련의 어떤 시초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초적인 어떤 분석을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1인당 세출 예산을 최소화하는 어떤 그런 기능 번역을 좀 탐색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훨씬 잘 아시겠지만 이런 논의들은 이제 계속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또 일본이라든가 또 유럽에서도 계속 제시가 되고 있는데 보면 이제 그 지자체 이제 비용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최적의 인구 규모를 탐색하는 그런 간략한 이제 방정식을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구독 가능한 어떤 그 자료를 또 이제 구축을 해서 이제 그 지방 재정에서 이제 좀 가져와가지고 228개 시군구별로 이제 그 세출 예산을 이제 사실 특별회계하고 이제 일반회계를 이제 합해서 이제 산출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주민등 연한 인구로 나눠서 이제 1인당 세출 예산을 구했고, 그래서 Y가 이제 1인당 세출 예산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 옆에 지역 인구 규모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이제 형성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관계식이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구축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1인당 세출 예산하고 이제 지자체 인구 규모가 연관성인데 X축이 이제 그 X축이 이제 그 1인당 세출 예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Y축이 들어갑니다. 1인 그 X축이 이제 그 지자체 인구 규모의 로그값을 시용 값이 되고요. 예. Y축 1인당 세출 예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인구 규모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그 1인당 세출 예산도 이제 감소하는데 이후에 이제 다시 최소 효율 규모를 찍고 다시 이제 인구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게 1인당 세출 예산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의 어떤 이 그림에 보여준 어떤 함의는 사실 이 최소 효율 규모의 왼쪽의 영역에서는 계속 이제 지출의 비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대략적으로 로그 인구 규모가 한 12 정도 되는 이 지점에서의 어떤 그 1인당 세출 예산이 최소 효율 규모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봤더니 대부분의 그 인구 감소 지역이라든가 또는 군지역 같은 경우는 이 최소 효율 규모를 이제 달성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세출 예산의 어떤 그 효율성이 좀 비효율적인 어떤 그런 지역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 분석을 간략하게 해봤더니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제 최소 효율 규모가 약 한 17만 6천 명 정도 도출이 됐고요. 비수도권 지역만을 봤을 때는 한 11만 7천 명, 군 지역은 한 15만 7천 명 정도가 이제 최소 효율 규모를 달성하는 그 인구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인구 규모만을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분석이긴 하지만 1인당 세출 예산을 최소화하는 그런 어떤 기능 번역을 인접 지역이나 여러 가지 지리적 특성이라든가 또는 지정 자립도라든가 뭐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기능 번역의 구성 필요 지역은 이제 광역시도별로 이렇게 해당이 없는 지역도 있고요. 해당이 있는 지역이 이제 사실 대부분의 그 인구 감소 지역이
지역들이 이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 이것도 사실은 조금 약간의 한계가 있는 게, 보시면 이제 인접 지역가 뭐랄까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의 특성이 사실 그 자체가 이제 군집의 특성을 좀 띠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과 인접 지역 간의 어떤 그런 유사성이 있어서, 그래서 대부분이 사실은 낙후 지역끼리 좀 묶이는 경향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개선을 한다면은 조금 이제 잘 사는 지역과 이제 못 사는 지역을 묶는 것이 더 나은데,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제도적이나 또는 여러 가지 유인 동기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죠. 이 잘 사는 지역은 낙후 지역과 이제 뭐 기능 권역을 합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묶으면 지리적인 인접성이라든가 또는 대출 예산의 효율성을 조금 더 달성하는 데는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논의는 이제 제가 뭐 온전히 창의적으로 이제 제시는 하는 건 아니고요. 일본의 이제 그 최소 효율 규모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해외 사례가 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이제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실정에 좀 부합하는 측면에서 이제 자료 구독성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여건을 좀 고려해서 이제 조금 수정 보완을 해서 이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OECD에서의 기능공학 논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간의 어떤 도시 규모 비교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제시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뭔가 그 지역 간의 격차를 좀 해소하는 측면에서 어떤 그 기능 권역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이런 논의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왕왕 있었는데, 다만 이제 그 기능 공간을 좀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제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애초에 그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방역고시권 설정을 함에 있어서 뭐 그런 식의 어떤 논의가 있었지만, 저는 이제 순수하게 그런 것보다는 뭔가 이제 약간 그 상향식의 어떤 그 구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기초에서부터 이제 조금 올라가는 그런 형식으로 좀 구성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또 뭐 양극화 심화를 좀 완화하는 측면에서 또 자립적인 성장 기반을 조금 구성하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아까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좀 제시를 했고,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또 완성된 논문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의견을, 고견을 받아서 조금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산촌의 입지 유형에 따라 사회 경제적 변화, 국민살림과 문화 박수의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국립산림과학원의 박소희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산촌의 입지 유형에 따른 사회 경제적 변화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 산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고 산촌이라는 말도 들어보시긴 하셨겠지만, 사실 정확하게 산촌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십니다. 실제로 산촌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조차도 여기가 산촌인지 농촌인지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산촌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지역의 측면에서 산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산촌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농림부에서는 이제 농촌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읍면 지역 중에서도 산림 비율이 70% 이상이고, 그리고 그 읍면 지역의 평균보다 경지 비율이 낮은 지역, 그리고 읍면 지역의 평균보다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을 저희는 이제 산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법률상의 정의이기 때문에
실제로 생각하시는 그런 산촌들이랑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상의 정의에 따르면 산촌 지역은 이제 다른 지역들보다 경지 비율이 낮고 산림 비율이 높기 때문에 어떤 생산적인 기반이 약하다. 그리고 인구 밀도가 매우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이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산촌의 어떤 여건 개선이나 그리고 산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적인 목표가 이 정의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산촌 정책들은 대부분 산촌의 어떤 휴양림이나 치유숲이나 이런 인프라들을 이제 조성하고 그리고 산촌으로의 어떤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들이 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산촌으로의 일부 산촌으로의 인구 유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촌에 대한 인식 변화와 다양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산촌 정책의 어떤 목표가 기존과는 달리 좀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2022년 장주연 등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 산촌의 인구는 총 인구 수는 감소했지만 인구 이동을 살펴봤을 때 산촌에서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보다 산촌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약 44,000여 명 정도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제 사람들의 인식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도시민들이 생각하는 산촌은 자연 친화적인 장소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82% 정도로 매우 높았고요. 그리고 산촌으로 이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역시 57%로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또한 산촌의 다양한 기능들 중에서도 휴양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 그리고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는 기능,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기능 등에 대한 도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10년 단위로 산촌 기초조사를 하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산촌 지능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내년도 2024년도에 지금 이제 새로운 산촌 기초조사를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2028년도부터 2037년도에 그 산촌 지능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시각과 같이 산촌을 이제 어떤 인프라가 부족하고 생활 기반이 약하고 인구가 계속 유출되는 지역으로 보고 산촌 지능 기본 계획을 수립할 것이냐에 대한 저희는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산촌에 대한 어떤 인식 변화와 생활상을 좀 반영한 산촌의 개념을 다시 재정립하고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촌 정책을 수립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산촌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바꾸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까지 가기에는 아직 좀 갈 길이 멀어서 저희는 우선 지금 현재 산촌으로 정의되고 있는 그 지역들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특성들을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연구 질문은 산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가입니다. 먼저 산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저희는 이제 입지적인 특성과 사회 경제적인 특성으로 구분해서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지적인 특성 같은 경우에는 그 산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고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특성이라고 봤고 산촌의 사회 경제적인 특성의 경우에는 시간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촌의 입지 특성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의 어떤 유형별로 사회 경제적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서 산촌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잡고 있는데 앞에서 산촌의 그런 법률적인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촌은 이제 임야율이나 경지 비율이나 인구 밀도 이런 개념들로 많이 접근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인구 밀도나 경지 비율이라는 이런 개념들이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산촌의 그런 정책적인 목표가 너무 한정적이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연구들에서는 혹시 산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을 때 우선은 산촌을 이제 임야율이 70% 이상이면서 해발고가 250m 이상이거나 아니면 해발고가 40m 이상인 그런 지형적인 특성을 가진 지역을 산촌으로 정의한 연구도 있었고 이제 최근 조금 바뀐 트렌드에 따라서 어떤 경제활동 중심으로 지역 경제에서 이제 그런
임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좀 개념에다가 포함시키는 방안을 좀 제시한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뭔가 너무 고정적인 그런 관념에서 조금 벗어나서 산촌을 바라보고자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산촌을 이제 입지적인 특성과 사회 경제적인 특성을 같은 레벨로 보고 그 같은 레벨을 내 특성들을 다 이제 분석을 해서 유형화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사회 경제적인 어떤 변화의 흐름을 발견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현재 그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산촌의 유형화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벗어나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입지 지형적인 특성들만 우선 고려를 해서 산촌의 유형을 먼저 구분을 해보고 그 안에서 이제 유형별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분석 방법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이제 정의되고 있는 그 466개의 음면을 우선은 분석 대상으로 봤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선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452개의 음면을 분석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선행 연구에서 여러 가지 그 특성 명수들을 주성분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그 값을 이제 중집 분석을 통해서 유형화를 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입지적인 특성들만 고려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주성분으로 묶었을 때 하나의 어떤 성분으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이제 이런 입지적인 특성들을 이용을 해서 바로 중집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집 분석 결과 나온 그 유형화에 따라서 유형별 이제 사회 경제적인 특성으로 인구수나 고령인구 비율이나 청년 비율, 농가 비율, 임가 비율 등의 어떤 그런 산업 종사자 수 등의 이제 사회 경제적인 특성들을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때 이용한 자료는 대부분 이제 공간 자료나 통계 자료를 이용을 했습니다. 네, 연구 결과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특성에 따라서 산출을 유형화하고자 했을 때 이제 그 분석 방법에 따라서 적정한 분집수가 3개로 나왔고요. 그래서 그 3개를 이용해서 그 K 평균 분집 분석을 이용했을 때 이제 대도시와 거리가 멀고 평균 표고가 높고 산림 비율이 높고 경지 비율이 낮은 읍면을 저희는 이제 원격 산촌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대도시와 거리가 가깝고 평균 표고가 낮고 산림 비율이 낮고 경지 비율이 높은 읍면을 근교 산촌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이 중간 수준에 이제 있는 그러한 지역도 하나 나왔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격이나 근교라고 뭔가 명명을 하기에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우선 그 부분은 기타 산촌이라고 묶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그 원격 산촌에 해당하는 읍면은 83개, 근교 산촌에 해당하는 읍면은 200개, 기타 산촌에 해당하는 읍면은 169개로 이제 나타났고요. 그때 특성들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격 산촌의 경우에는 대도시와의 거리가 평균적으로 약 162km, 그리고 평균 표고가 587m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산림 비율 역시 87% 정도 지금 평균 전국 평균보다 저희가 기준으로 삼았던 그 70%보다 높게 나타났고 경지 비율 같은 경우에도 전국 읍면 평균보다 월등히 낮은 6.7%로 나타났습니다. 근교 산촌은 이제 반대로 대도시와의 거리가 74km로 매우 가깝고 그리고 평균 표고가 253m 정도 되고 산림 면적 비율은 7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고 경지 비율은 14.9%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지도상에 표시를 해보면 원격 산촌의 경우에는 강원도나 경북 지역에 좀 많이 밀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는 단양군에 있는 대강면, 그리고 영월군에 있는 김닭강면, 영월군에 있는 무릉도면 등의 지역들이었고요. 그리고 근교 산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도시와 좀 인접하고 있으면서도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낮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산촌 읍면에 비해서 매우 낮은 지역들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괴산이나 아산, 곡성, 인실 등에 있는 그런 읍면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유형을 나눠봤는데 그 각각의 유형별로 그런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그 이면 평균의 인구수를 보면 원격 산촌의 경우에는 2015년까지는 이제 증가했다가 2015년에서 2020년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근교 산촌은 2015년까지는 감소했다가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고령화율이나 청년 비율 같은 경우에는 같은 트렌드를 보였는데요. 고령화율은 이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 청년 비율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때 근교 산촌 저희는 오히려 원격 산촌이 더 고도도 높고 더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이때 여기가 고령화율이 더 높고 청년 비율이 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의 트렌드가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령 인구일수록 의료 접근성이 높은 좀 가까운 근교 지역으로 많이 나온다는 그런 선행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고요. 청년 비율 같은 경우에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큰 차이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이제 20, 30대가 직업을 위해서 산촌에서 다른 도시 지역으로 유출된다는 그런 어떤 트렌드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와 경제활동 측면에서의 어떤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경제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서 이제 근교 산촌이 있었는데 그 근교 산촌에서는 당연히 이제 경제 비율이 높고 산림 비율이 낮기 때문에 농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변화 트렌드를 봤을 때 이제 그 근교 산촌에서의 감소율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경제 비율이 낮고 산림 비율이 높은 원격 산촌의 경우에는 인가 비율이 당연히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그 감소폭 역시 가장 컸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때 근데 보시면은 그 감소한 폭이 농가 비율 같은 경우에는 15%포인트가 감소를 했고 인가 비율 같은 경우에는 2.3%포인트가 감소를 했는데 이러한 차이가 그 농가 비율의 감소가 이렇게 빠르게 일어나는 이유를 살펴보았을 때 기존에 이제 그 농림업 총조사를 그 결과를 살펴보니 농가의 경우에 평균 연령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고령 인구의 비율 역시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빠져나가는 그러한 가구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농가 비율의 감소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성은 산업 종사자 수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읍면 평균 산업 종사자의 수는 이것도 특이하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근교 산촌이 저희는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평균적으로는 원격 산촌의 읍면 평균 그 산업 종사자 수가 더 많았고요. 근데 이때 2010년에 965명에서 2019년에 1371명으로 증가를 한 그 폭보다 근교 산촌이 이제 787명에서 평균 1203명으로 증가한 폭이 조금 더 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평균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그 200개의 근교 산촌이랑 83개의 원격 산촌을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그 200개의 그 근교 산촌에서의 일자리 수 증가가 훨씬 더 컸고요. 이거는 이제 원격 그 선행 연구에서 살펴봤을 때 원격 시군이 근교 시군보다 경제 다각화나 비농업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가구 수가 매우 적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아무래도 그 활동의 기회가 늘어나는 것들의 속도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러면 어떠한 산업들의 종사자 수가 많이 늘어났을까를 산업별로 살펴봤습니다. 원격 산촌 같은 경우에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수가 가장 많이 다른 산업들보다 가장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근교 산촌의 경우에는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산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다른 특성들보다는 보건업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수가 다른 산업들보다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봤을 때 저희는 사실
아직 결론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어떤 변화 트렌드가 원격 산촌과 근교 산촌에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방식처럼 어떤 인구 유입이나 인프라 조성 이런 것들에 산촌 정책을 집중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좀 원격 산촌의 특성과 근교 산촌의 특성에 맞춰서 좀 맞춤형 산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원격 산촌 같은 경우에는 방문객의 수요가 매우 높은 곳이고 이제 숙박 및 음식점업에 대한 종사자 수가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것처럼 산림 휴양 차원을 개발을 해서 관계인구 확대 정책을 좀 더 집중을 하고 이걸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대로 이제 근도 산촌의 경우에는 기존의 일자리 창출이나 생활 인프라 같은 경우가 잘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창업 지원이나 이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청년 인구 유입이나 경제 다락화 정책에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산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발표를 보니까 자리를 다시 원래 자리로 이동해서 네. 최근에 발표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지방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이런 게 있지만 이 주제에 포괄되지는 못할 수도 있는 폭넓은 발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첫 번째로 지방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방 공기업에 대한 7가지 정도의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다 다루시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상당히 폭넓은 그런 주제를 연구하시면서 공기업의 역할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기업의 경영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조금 포커스 맞추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도입부분이 워낙 지방 공기업이라고 하는 큰 영역을 들이시다가 다 다루시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기능 권역 구성 탐색과 정책적 함의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셨는데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렇게 다양한 연구를 하시네요. 고마워합니다. 예, 그리고 1인당 세출 예산 최소화라는 그런 부분 키워드로 해가지고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인구 감소 지역에 살고 있는 또 그것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는 저로서 상당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역시 재밌는 주제였는데 산촌의 입지 유형에 따른 라는 제목으로 원격, 근교, 기타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데 그리고 시사적이고 시설이 있는 그런 연구를 주셔가지고 지방연구원에 불만은 저도 감사드립니다.
주제 관련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 세 개 발표를 가지고서 이제 네 분의 토론자께서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발표 시간을 좀 지켜주셔가지고 토론의 시간도 있는 것 같아요. 유닛해 주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제가 그러면 바뀌라는 네, 뭐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그렇게 하는 또 방법이 있죠. 그러면 저는 별 생각 없이 지금 용량의 한계가 있다. 그러면 이제 긴급 제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우선 네 분이 말씀하고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그걸 그렇게 했을 때 곤란하신 분이 있을까요? 그럼 공기업 문제부터 나누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 전공이 지역경제를 하고 많은 새로운 내용을 배웠고 또 이제 각 시격이 다르지만 중요한 연구원에서 발표를 많이 좋은 녹음 만들었습니다. 우선 이제 공기업 평가원의 부각자님 이제 보여준 내용에서 제가 느낀 점은 이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주인 대리인으로 말씀하셨고 선택이론 말씀하셨는데 분석은 주로 법제도 위주로 해주셨고요. 법제도 위주로 해주셨을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도주의적인 관점을 좀 강조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해서는 이제 신제도주의로 물론 이제 주인 대리인이고 경제학적인 관점이나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신제도주의는 가장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근본 이론이라고 생각되지만 신제도주의 이론을 좀 더 이렇게 담으시고 그 분석 틀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분석 틀이라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엘리노 오프님이 여성 경제학자에서 2009년 처음으로 노벨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업적 중 하나가 뭐 제도적인 분석 틀을 도입한 것은 아니지만 엘리노 오프님이 썼던 이 분석 방법이 그냥 그 디스트리뷰셔널 그 어널리스 프레임워크 그걸 많이 썼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박제도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전체적으로 오늘 발표하신 분들에 많이 공감을 하지만 분석 자체 어떤 논리와 결론 이론의 과정에 있어서는 특별한 방법과 과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의 이제 이론적인 걸 잘 갖다 사실 좀 붙이기 필요할 것 같아서 약간 이렇게 주변 떨어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보충을 이론하시고 분석 방법에 있어서 제도적인 분석을 세부적으로 결론을 저도 많이 공유했다고 하지만 그 이론을 중간에 잘 끼워 넣을 필요가 있다는 그게 그리고 힘들기 이론 저는 좀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박사님 발표처럼 좋은 발표를 들으면서도 국내 논의가 이제 이 공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뭐 사실은 그 철의 여인이었던 마가렛 대처가 이 신공공관리를 펼칠 수 있었던 거는 영국에서 이 공격 기준이 워낙 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런 그 다른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그 이전에 뭐 신자유주의와 영국의 신공공관리를 그냥 단순한 논리로 어떻게 보면 신공항을 그냥 뭐 민영화해야 된다 이런 논리부터 가는 거는 이제 마땅치 않다고 생각드리고 한 가지 추가로 뭐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을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1770년 그 북부론에서부터 애덤 스미스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애덤 스미스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 이 지방 서비스에 있어서는 지방이 이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라는 부분을 그때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론 사실은 티브 이론들도 연결이 되는데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과 지방의 어떤 로컬한 측면의 차이를 지방에서 연구하시는 그 박사님들과 연구원에서 잘 그거를 담으셔서 그거를 좀 그냥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지방 공기업만의 어떤 법 제도와 어떤 운영 체계와 그런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국가 공기업의 제도와 운영 체계가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 지방 공기업만의 이론과 제도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오늘 논문 발표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제 많이 수고해 주시는 분들 잘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분 다섯도 조금 있는데 그럼 양희진 교수님. 네, 이건 확실히 이게 전문가 세션이다 보니까 이제 시의성 있는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좀 이제 흥미롭고 또 유익한 그런 발표를 들었는데요. 먼저 김영단 박사님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생각들을 조금 공유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지금 이 원고가 학술론문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연구 질문이 처음에 지방 공기업의 지배도 좀 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이제 굉장히 커다란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면서 이제 실제 이제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약간 많은 주제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왔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조금 연구 질문을 뾰족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특히 제가 이 연구가 이제 기존에 OECD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사실 이제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아서 이제 좀 찾아봤더니 관련해서 2015년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논문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연구들과 이 연구의 가장 큰 차별성은 저는 지방공기업이라는 부분에서 차별성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공기업,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의 좀 어떤 차이가 있을지 여기에서부터 그 좀 뾰족한 문제를 연구 질문을 좀 만들어가면 어떨까. 특히 뭐 이해관계, 저는 Q5가 되게 좀 궁금했는데 뒤에 이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가 중앙정부랑은 확실히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 거리도 조금 다를 테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포커싱을 둬서 약간 이게 쌍끌처럼 이렇게 모든 주제를 다 한꺼번에 담기보다는 가장 조금 유의미하고 좀 필요한 부분 하나를 조금 구체적으로 잡아서 연구를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보면서 이제 역사적인 개발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뭐 기초자치단체로 내려가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사실 좀 앞단에서 좀 큰 설명으로 이 지방공기업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설명해주고 조금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좀 통해서 연구를 조금 구체화하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제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퍼블리시했던 논문 중에 제가 그 지방공사 협의회에서 이제 추진하는 이제 공공임대주택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방공기업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이제 인터뷰를 하고 한 이제 연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새롭게 알게 됐던 사실이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쨌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함이고 거기에서는 이제 어떤 수익이 많이 안 나더라도 사실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LH가 할 때와 지방공사가 할 때의 차이가 발생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LH가 할 때는 예타 검토를 따로 안 하는데 지방공사가 할 때는 해야 된다든가 또 지방공사에서 행안부 경영평가에 이 공공임대주택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는데 이게 계속 이제 마이너스 되는 걸로 잡힌다던가 이런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방공기업에 조금 포커싱을 둬서 이 중앙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분명히 차이들이 분명히 조금 있는데 거기에서의 어떤 개선 방안을 조금 구체적으로 날 수 있는 연구로 발전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박가유 네, 네, 네. 네. 저도 전문가 섹션에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처음에 연구하고 뭐 주제가 하나로 펼쳐지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하면서 왔습니다. 사실 이제 공기업, 지방공기업 관련한 주제에 대해서 민현 박사님 말씀 주셨는데요. 뭐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이제 중앙 정부에 속해 있는 공기업에 소속이 돼 있는 사람으로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점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거고 중앙정부 공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따로 있을 거고 지자체에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따로 있을 거고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텐데 일단 지방 공격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이제 도시계획이나 도시예생이나 도시계획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시에서 아마 50만 인구 미만이 되면 도시공사 지방도시공사를 만들고 지금 많이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LH가 했었을 때의 어떤 문제점과 지방공사가 지금 신규로 만들어졌을 때의 문제점 분명히 발생하는 부분이 촘촘하게 따져보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서 굉장히 방대한 질문하셨고 방대한 내용 결론을 내셨는데 제 흡입이 있었던 거 다른 부분은 다 말씀하셔가지고 흡입이 있는 질문은 경영 소유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 경영 참여를 말씀하셨는데 좀 궁금했어요.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가 좀 궁금했어요. 중앙정부는 물론 하지만 지자체가 만든 공격에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경영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떻게 지금 경영으로 본론으로 나와줘서 가능성이 있는 건지 어떤 구조로 참여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참 궁금했었는데 그것까지 말씀 못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례들이나 혹시 이런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되게 좋은 연구가 될 것 같고 지방 공격에 지방 지역에 발전이 있을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전소라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지역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지역이나 지방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공기업에 대한 지식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감안하시고 해야 우선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개선하는 역할까지 해주셨어요. 거기까지는 좀 이해를 했다기 저는 그래서 받아들였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저는 이렇게 앞서 말씀하신 분과 동의에 같았던 게 그 지역도 공기업의 성격이나 거의 주요 사회에 관련해서 경영 형태나 지배구조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집행위가 들어가지만 요거에 대한 개선안도 각각 나눠져서 좀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이 논문을 읽으면서 그냥 이건 정말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까 그 지방 공기업 목적을 설명하시면서 과거 69년대 지금 이후로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 되게 크게 변했는데 이거 느꼈던 게 과거에는 이제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목표가 하나였는데 80년대 이후에 들었던 게 주민 분리증이 추가됩니다. 이 점에서 좀 약간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큰 변화가 있는데 공기업의 그 역할을 다 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될 수밖에 없는 뭐 네 분의 표본자의 말씀을 들었는데 발표자께서도 소개가 있었고 시간인데 맞아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저도 이제 처음에 그냥 해보자고 뛰어들었는데 굉장히 방대함을 스스로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아는 것 수준에서만 좀 얘기를 해서 너무 고생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어쨌든 큰 틀에서 좀 이제 제가 논문을 잘 못 쓰겠는 이유가 이제 논리적으로 저는 뭔가 판단해야 사실은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작해보자라는 뜻에서 좀 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신경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걸 좀 더해서 판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님 교수님 쉬운 것 중에 참 애매한데 차이 포인트를 어디다 두냐면 이제 늘 공격과 차이로 시작하는 이제 차이를 또 설명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해야 되는데 일단 공격은 대처놓고 지금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분인데 불구하고 지방 공격의 특성들을 좀 강조해서 미미한 부분에 포인트를 잡고 가는 거 다 다루기보다는 처음에만 좀 다루고 포인트를 찍어서 좀 다루면 많은 태도가 될 거라는 걸 봐야 됩니다.
차이점하고 이제 소유 경영에서 주민 참여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취지는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대리인 이론이고 이제 모든 정부 활동이 결국에는 이제 국민이 이제 주인이라고 이제 보고 가는 거거든요. 정부가 맡을 때 그 대표성을 갖고 맡고 그걸 다시 위임하는 게 이슈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주인은 없거든요. 주인은 없고 청지기가 있든 뭐 대리인이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그러면 원점에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주민 참여라고 하는 큰 틀로 가는데 주민 참여가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경영상의 모니터링 수준에서만 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이제 주민 참여 예산제가 굉장히 앞서 나가는 거기다 해서 예산을 볼 수 있는 게 핵심적인 텐트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형태의 지방 공기업 예산을 다룰 때 여러 가장 큰 칼을 좀 크게 강한 칼을 쥐는 게 아닌가 하는데 거기까지 못 나갔고 이제 그 주민 참여 모니터링 다음 정도에서 좀 너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주 고민 좀 해주고 전 박사님 말씀하신 거 보면 형태별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경영부가 다 다르고 막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지경도 있고 지경에도 상하수도 있고 뭐 공사공단에도 공사 다르고 공단 다르고 공사에도 도시개발 있고 굉장히 무역에 비해서는 또 훨씬 더 막 다양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이고 아니 특정 유형의 하나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걸 좀 다시 한번 다시 정리해서 좋은 모습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공기업이라고 하는 그 모든 공기업의 의견들을 다 담기에는 너무나 다양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시리즈로 하려고 오늘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논문으로 넘어갈까요? 이 강인식 박사님이 말씀하신 농권력 구성 탐색과 정책적 함의 전설 박사님. 여기 와주세요. 네, 제가 여기 안 되는 거 자체가 안 믿으시고요. 네, 이제 말씀드리면은 가볍게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능 공간을 적용하면서 그래도 광역시라는 큰 틀은 그대로 두시고 구역을 설정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이거는 이해를 합니다. 행정적인 그런 서비스 수행하는 그런 틀이 남겨라죠. 근데요, 혹시 제 들으면서 의미 있었던 게 혹시나 그걸 벗어나서 설정을 안 되면 예를 들어 공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접돼 있으면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저 기능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고 그건 안 되죠. 아니요. 제가 궁금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하시는 시간을 다시 드릴게요. 눈빛을 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랜덤으로 그냥 이야기. 일단 장혜수 박사님 발표 저 너무 재미있게 들었고요. 일단 연구 목적이 굉장히 분명했고 거기에 적합한 이제 연구가 공론을 사용을 하셨어요. 테너님 프론티어 모형을 구성하셔가지고 이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잘 도출이 됐다고 저는 느꼈고요. 제가 좀 흥미로웠던 거는 그래서 이제 세출 예산을 최소로 하는 이제 인구 규모가 17만 2천 명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기능 번역 구성안을 제시하는 걸 보면 이게 약간 자의적으로 박사님께서 이렇게 수적으로 하신 건가 아니면 어떤 요 사이가 조금 비어 있어가지고 일단 먼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저는 이제 그동안은 이제 단순히 이제 꼭 첨언을 드리다 보면 아까 이제 발표 시간이 좀 제한되는 이제 모형을 또 어떻게 설정하냐. 저는 이제
원소를 자료를 어떻게 뭐를 쓰냐에 따라서 사실 이제 되게 달라질 가능성이 좀 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교수는 일반 회계하고 특별 회계를 합친 예산을 했는데 일반 회계만 쓰면 또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인구 규모도 아시겠지만 주민들은 무슨 소리하고 여러 인구 소리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통계 변수를 모르느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건 자의적인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도출이 된 결과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질의신 대로 얘기하시는데 이제 도출 결과와 이제 그 안에 어떤 특징은 이제 전혀 없죠. 그냥 단순히 이제 인구 규모만을 기준해서 지리적인 인적성을 좀 고려한 거. 그 어떤 특별히 뭐 정해진 어떤 그런 프레임워크도 없고, 그게 이제 좀 한계의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프레임이 뭐 필요할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프레임을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기준을 적용했다. 근데 이제 지리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다. 이러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어떤 하나를 가질 수 있지 않다. 하면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지는 없다. 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상태로라도 그냥 한 편의 원고로서 완결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원고가 정리되는 과정 중에 이 브릿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최소한 지리적인 인적성을 고려했다. 그런데 지리적인 인적성을 고려하더라도 그걸 다 도시들이 들어오진 않았겠죠. 인구 규모를 뭐 고려했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제 스스로 이제 가지고 있는 내재화된 어떤 기준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내재화된 기준을 서술을 해서 내가 이 세출 예산을 바탕으로 인구 규모를 도출했고 그리고 나서 어떠한 기준들을 고려해서 봤더니 이러한 번역안이 나옵니다라는 정도의 서술이 좀 있고 이 번역안들이 뭐 좀 매핑으로 좀 보여진다면 조금 더 가독성이 좋을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러면 한 편의 원고로 연결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같이 얘기할게요. 왜냐면 보면서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저는 이제 전공을 하다 보니까 지역을 이렇게 나눴으면 이 지역이 어디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떨어져 있거나 이게 정말 결과적으로 이게 의문이 많이 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결점을 이제 주시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구를 보면 떨어져 있어요. 문구가 지금 어떤 미안성이 전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면밀하게 파악하시는 교수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처음 같이 생각이 좀 같고 되게 앞서 소문자들께서 접근법과 어떤 전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적인 부분은 말씀드리면 지역 기존의 지역을 정의할 때 크게는 아니면 이미 이제 동질 지역이라는 거, 아니면 기능 지역이라는 거, 계획 지역인데 저는 그 OECD에서 뭐 2012년에 그 펑셔널 어번 여러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는 펑셔널 리전이라는 다른 차원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OECD 정의는 제가 이제 몰랐고 그거는 다시 봤을 때 기존에 얘기하던 펑셔널 리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차이를 본다면 아마도 저도 좀 찾아봐야겠지만 제 현재까지 의견은 서비스 쪽에 좀 더 똑같은 게 있지 않나. 이 기존의 그 우리가 얘기하는 펑셔널 리전이라는 것은 이제 기능이 구조가 있고 그 구조가 뭐 액세서빌리티든 받는 그 어떤 이 거리의 번역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근데 이제 그것이 구조가 없이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조보다는 이 펑션 규칙으로 보는 차원의 리전 쪽인데 이제 OECD의 정의는 아무래도 EU 체계 자체가 그 뭐 미국처럼 합치 어떤 건 아니지만 뭐 페더레이션도 아니고 이게 독특한 구조인데 국가 간에도 이렇게 좀 더 그 공간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뭐 이를테면 그리스,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의 뭐 헤이그 뭐 이런 지역들을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할까라는 그런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접근이 나오지 않을까. 이거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때는 그 원래 나온 이론의 어떤 그 근원과 우리나라의 시점의 차이점을 고려하셔서 그리고 기존에 얘기하는 펑셔널 비전이라는 것의 차이점을 고려하셔서 OECD의 개념을 설탕으로 합치되 조금 더 기존에 우리가 또 얘기하는 생활관과의 차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하신 후에 이제 말씀하신 어떤 접근법 또는 변수 그런 거를 네트워크 GI 상의 네트워크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적용을 하실 때 좀 더 클리어한 분류와 이제 전역의 어떤 소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논문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도 이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그 기관에서 이제 지역 분석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저희 기관이 이제 중앙정부 국무총리 산하 기관이긴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우리나라 이제 그 분석을 지역 단위에서도 해야 되겠다. 그 문제를 좀 제기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저만 유일하게 좀 하고 있어요. 우리 연구는 한게 맞냐 이런 의견 때문에 이제 지역 지역을 전공을 했고 하기도 관련된 거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지역 균형 발전이다, 뭐 국가 균형 발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지역 자립적인 뭐 성장을 보여주고 약간 이런 얘기 계속 하는데 이게 실현성이 있으려면은 뭐가 조금 더 뭔가 이제 좀 생산성 있고 좀 기여도가 있는 그런 애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개인적으로 이제 하는 경우 전혀 뭐 아직 정말 기초 수준에서의 뭐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방역 뛰어넘을 수는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고려를 안 한 건 아닌데 사실 아시겠지만 방역은 이제 기초에 이제 방역의 관할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정부랑 체계라는데 그거는 좀 넘나드는 것은 조금 여의치 않지 않나 우리나라 어떤 실정이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이제 관련돼서 말씀해 주신 그런 논의들은 제가 이제 잘 모르는 분야가 이제 수도 있어서 이론적으로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역 간의 어떤 그 양극화가 혁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뭐 지방선 대응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들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좀 발전시키는 차원의 기반 중에 하나가 약간 이런 어떤 기능 번역을 조금 적용을 해보는 게 어떨까. 약간 뭐 이런 시각에서 생각하는 거고. 저는 이제 계속 이거를 이제 기본 과제로 좀 내고 있는데. 이 생각이 근데 예전 정도 정도 이제 의견을 듣다고 해서 뭐 말고 현상적인 말반이 되면 제 연구에 왔는데 그런 연구를 좀 하고 있고 사실 이제 그 생활인구나 관계인구나 이런 연구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발전을 받아서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 이제 정말 좀 실효성 있는 좀 그런 모의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지자체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사회적 정책 개발이 있구나. 네, 그렇죠. 이런 거 보기는 잘 안 알고.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시점들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어떤 고려는 잘또 수용하겠습니다.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거는 1인 제출의 효율성을 따지면 현재의 그 행정구역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 하나의 요령이 하나 있고 현재 인구 규모가 그렇다면 근데 통합으로 가야 돼. 이야기로 기계를 근데 이제 행정 통합으로 가는 게 사실 아시겠지만 이제 지역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정확한 운영에는 기관에 가까워서 특별지자체도 막대는 마당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완화된 어떤 우선 저는 이게 기능공원 번역이나 기능공원은 좀 더 제도적인 어떤 제도권 이외의 어떤 약간 완화된 측면에서의 의미도 많고 지금 뭐
시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다 걸릴 가능성이 없다고 해요. 네, 이야기는 그 판례가 나는 것도 보낸다 지식이 보낸다. 예를 들자면은 말씀드리다 보니까 너무 궁금한 게 생겨서 이게 지금 인구 규모가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최저점이 있다는 거. 그러면 인구 규모가 커질수록 세출 예산이 작아지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통합의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반대로 그러면 분할도 해야 되는 건가라는 의문이 갑자기 들어서 이 트레이드오프는 어떤 관계에서 설정이 됩니까? 이제 단순히 이거를 이제 양정식으로 그냥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규모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출 예산. 그러니까 1인당 세출 예산, 총 세출 예산, 1인당 세출 예산을 각각 Y로의 합격을 해서 이제 단순히 관계를 봤더니 당연히 비례를 하는데 그 비례 관계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제 이차항을 하나 더 넣고 이차항을 넣었더니 이게 지금 보니까 이차항이 양수가 나오면서 이제 그걸 평일분을 하니까 이제 인구 규모를 평일분을 하니까 이게 시점점이 나오는구나.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이론적인 측면을 보시죠.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뭐 추리적으로 제시한 건 절대 아니고 그리고 추리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약간의 출입도 구가 여기다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그건 단순히 그냥 이제 인구 규모하고 세출 예산 간의 연관성에서 이것도 어떤 그런 단순한 어떤 관계인 거지 축관계까지 하는 것이니까 지금 드는 생각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까 이제 그 그림에서 이제 그러니까 최저점은 왼쪽에 있는 그 지역 그 공간에서 대부분의 그 인과 분석이 거의 포함되어 있다. 규모가 작고 고령화가 심화돼서 육지 수요는 높은데 영향력 여건을 안 거든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게 그 자체가 악순환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이런 조금 작중 관계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제가 이제 저도 한 번에 잡아봤는데 이 짝스 하우징의 본점에서 부모가 주택이고요. 이해가 직장 그러면 직장부터 직접으로 뭔가 우리가 커뮤니티 디피션시 그냥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그랬던 나와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일으키는 시장할 때는 똑같은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상층 관계냐 안 상층 관계냐 볼 때는 일단은 그 2차항 넣기 전에 1차항을 보거든요. 1차항이 유의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오면 상승을 보거든요. 근데 2차항을 수정할 때는 역시 이제 이렇게 복선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뭐 기본적으로 1차항이 이렇게 나왔을 경우는 상승 트레이드 없거든요. 2차항의 경우는 이제 1차항이 그렇게 나올 때는 트레이드 없다 아닌 걸로 보는데 제가 이제 이를테면 복선으로 나왔을 때 요거의 의미를 본 것은 이를테면은 이제 최저점이 균형에 가까운 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집에 비해 직장이 이제 적으면 이쪽인데 이쪽도 균형이 안 맞는 거고 너무 직장이 많아도 균형이 안 맞는 거구나. 그럼 이 최저점의 의미가 거기에서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봐도 이 지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점차 조정이 되더라는 케이스에서 많이 찾아봤거든요. 이제 그 좋은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를 더 다른 분석, 임플리케이션을 찾으시고 좋은 분석을 될 수 있다고 거의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부분이 통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분위기에서 말씀하신 그런 논의를 그동안에 트레이드 높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인구 규모가 증가할수록 세출 예산은 평균 세출 예산은 감소하는 거니까 1차도 마이너스가 나고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자체가 규모의 문제, 비용 효율성의 측면이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추동에까지 생각하고 싶은데, 네, 감사드립니다. 많이 기다리셨는데 산업초 내지 유형 라는 저희 분석이 있잖아. 가지고
자유롭게 하십시오. 제가 개비 이게 약간 수업 시간에 얘기해보려면 다들 이렇게 그렇게 되는군요. 일단 저는 굉장히 좀 재미있게 정말 이제 들은 발표였었는데 특히 이제 저는 이 연구 목적에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산촌의 특성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산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출발이 됐다.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연구를 계속 이제 입지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셨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사실은 조금 특이했던 건 지금 그 읍면 평균 인구수를 보면 확실히 근교 산촌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일단 이 트렌드가 보이고요. 그리고 고령화율도 생각과는 다르게 아까 설명하셨듯이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근교가 더 고령화율이 높다고 조금 의아했는데 또 의료 접근성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약간 보면 원격 산촌이 있고 그 중간에 이제 기타 산촌이 좀 영향을 보이고 그 크게 이제 근교 산촌이 있는 이런 종업원 수를 보는 이런 산업 구성을 보여요. 그래서 원격 산촌에서 아까 보면 이제 그 소매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음식점업이라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다른 산촌은 사실은 같은 패턴이거든요. 이 산촌의 인성별로 어떤 패턴이 다르게 보인다기보다는 사실은 구분은 잘 되는데 거기서 이제 빼내는 시사점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게 나와서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서로 피드백을 돌려서 그럼 이 군집을 구성할 때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맞았을까로 다시 조금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입지만 가지고 군집 분석을 하셨는데 조금 병원 접근성이라든가 일자리 접근성, 그리고 문화시설 접근성 이렇게 산촌의 조금 특성을 잡아낼 수 있는 변수들을 좀 추가를 하셔서 그걸로 군집을 조금 구분한 다음에 그래야 이 원래의 연구 목적에 맞는 이 산촌의 특성에 따른 좀 차별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저는 사실 생각했던 게 병원 접근성 먼 지역이라면 지역사회 보건의료 사업 같은 것들을 좀 연계한다든가 이런 조금 그런 다른 이야기들이 좀 나갈 수 있도록 다시 조금 군집부터 조금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군집이랑 유형을 다시 한번. 네, 그러니까 유형을 지금 입지에 따라서 원격, 이제 근교, 기타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렇게 구분을 했더니 차이가 그렇게 도드라지는 차이가 사실 제 눈에는 잘 안 보여서 정책을 만들 만한 그렇다면 이 유형을 이렇게 뭔가 입지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그냥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좀 더 고려하는 군집을 좀 구분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다시 하면 돼요. 나중에 이야기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지금 산청을 많이 들었지만 산청을 들어서 저는 생각이 일본에 한계 진단이 있는데 한계 진단 연구가 국내에서는 이제 한계 지자체라든가 한계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산천 연구에서 시작된 게 아니겠지만 한계 진단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느낀 점은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 원격과 근교와 기타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정책적으로 유용하게 또 사용하시려면 기타라고 하는 것도 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거리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라고 하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기억에 보니까 거리가 하여튼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원격과 근교와 기타라는 거.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정의하기가 어려웠을 점도 있고, 그 기준점이 광역시 대도시라는 게 광역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인구 웬만에 대해서 고시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그게 기준점과 있고 근교나 어깨가 너무 달라질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정도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 좀 뭔가 이제 간단한 그 이론적인 프레임워크를 생각하면, 한참 시절에 이제 다음 같이 배우신 거지만,
시내의 고위급 이론이 실상은 상당히 경제학적이고 깊이가 있는 이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보면서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세대의 고위급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단순히 생각해 보면은 도심 센터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냥 집값이 낮아지면서 뭐 이렇게 그 농업 같은 경우는 뒤로 밀쳐질 것 같지만 사실은 뭐 원예 농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붙어 있고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 설명한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게 상당히 그냥 삼각형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 보시는 문제 원격과 이 근교와 기타를 일종의 제가 뭔가 원예 농업이 거기 있는 이유처럼 뭔가를 찾으신다면 이런 쪽으로 잘 연결을 시키시면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저는 그래요. 맨 마지막 결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편적인 거고 얼른 기대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 그거를 도출하시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이 세 가지 분류를 통해서 논의하셨는데 이거는 그 그래프들과 거기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결론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보편적인 거죠. 여러분 이걸 잘 살리기 위해서는 분류를 뭐 완전히 다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좀 짜임새를 갖고 되지 않을까. 네, 제가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저는 관심 있게 봤고 다시 이제 응가하실 필요가 없고 환청에 대해서 진짜 알게 됐습니다. 이해였던 것 같고 일단 뭐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차별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작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 계획을 계속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차이점 없이 그냥 계속 반복되는데 뭔가 차이점을 가지려고 하는 어떤 목표의식이 있어서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앞서서 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적인 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 일자리 경제라는 제목 하에 어떤 요소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네, 보면은 뭐 너무 단순하게 산촌이기 때문에 휴양이나 이런 것들을 쓰셨던 부분 하셨던 것 같아요. 숙박이나 이런 것들을 의도도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나와서 실제로 말씀을 못했고 산촌의 비율이라는 게 거리를 대도시로 여기 본 것 때문에 아마 그쪽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것도 좀 투자하는 선생님들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일단 그냥 저는 좀 아까 기타라는 용어도 있고요. 산촌이라는 용어도 있고 오면서 용어라는 부분이 용어를 정의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뭐 지방선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수도권에는 인구가 유입이 되고 지방에는 인구가 유입이 빠지고 이런 걸 문제를 하는데 하지만 수도권 내에서도 소문이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 아울러서 무엇이 다 묶어버려가지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 좀 디테일하게 분란 내시면 좋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학창시절에 배웠던 킬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학창시절에 배웠던 게 전국의 산지가 70%. 그래서 아마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산지에 사는 사람이 엄청 많아질 것 같다는 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여기 산촌에 대해서 이 논의를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농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게 관련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앞서 연구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이 산촌을 떠올리면 어떤 게 생각나냐고 질문을 물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서 또 이제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산촌을 정말 다양하게 유형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산촌보다는 농촌에 가까운 데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경관의 차이 있잖아요. 지역 이미지라고 하나요? 산촌이 주는 이미지 그리고 그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들 이게 다 다르다는 생각에 어촌, 농촌 다 뭘로 다 하나의 유형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용어 이야기가 잠깐 있는데
녹차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네. 그게 영어로는 인터뷰였고 중간 원래는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뭔가 너무 중간이라고 하면 위치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우선 저희가 고민 끝에 결론을 못 내려서 우선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분집 분석 이제 한 걸 가지고 네이밍을 붙이시는 네, 거잖아요. 네. 저도 이제 다시 이제 그러면 분집 분석을 새로 안 하고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게 2번이랑 3번 분집의 큰 차이가 2번은 대도시와의 거리가 가까우면서 경치 면적 비율이 높고요. 이 3번 분집은 대도시와의 거리가 그래도 이제 가까운 측에 속하면서 경치 면적 비율도 좀 작은 지역이거든요. 요런 조금 대비되는 차이를 가지고 뭔가 근데 사실 이게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서 네, 이게 어떤 유형의 지역일까가 사실 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요. 영어는 어번 프린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일단은 뭐 정책적 합의 부분에서 이제 대부분의 논문이 그래요. 제가 그건 뭐 그게 보는데 뭐 그래 그러면 그것도 고민하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쉽진 않죠. 그래도 이게 더 positive 좋겠다 하는 게 지역에 있는 연구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정책 활용도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저도 동의하고요. 근데 사실 저희도 진짜 그 결론 부분을 너무 부편적으로 쓴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밍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민을 정말 했는데 아직 그 특별한 차이에 대해서 저희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번에 한국지역개발학회 처음 와본 거거든요. 왜냐면 저희 사실 산촌 연구를 오랫동안 했는데 저희끼리만 정말 저희끼리만 했고 네, 어떤 그런 지역 안에서의 산촌이라는 개념이나 공간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정말 그냥 산림 자원을 가지고 있는 어떤 네, 그런 곳으로만 네, 그런 곳으로만 지금까지는 봐왔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그거를 이제 좀 바꿔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개발학에 처음 와봤는데 사실 너무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네, 반영해서 우리는 좀 너무 많이 발전시켜보는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왜냐면 제가 저도 선생님 이제 쪽에 같이 예전에 이제 했다가 하고 왜냐면 한 10년 만에 이제 한림과학원에 이제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정책 담당자 가장 가까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석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좀 이제 가르쳐 있는 부분은 저는 행정학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어쨌든 재정 산림 관련된 산림청 재정 사업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의전 단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군 단위의 행정 계통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분석한 거에서 저는 시군 단위에서 좀 의미를 좀 뽑아보면 어떤 시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어떤 휴양 관련된 정책은 의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시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시군 쪽으로 가고 이제 근교 쪽에서 된 농업 관련된 생산과 관련된 정책, 산업적 소득 정책들은 이제 그런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시군으로 그런 것들을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시사청 부분에 좀 도움이 됐고요. 의견 단위에서 보건에 의해서 정책 사업들이 시급하게 그런 네, 아니 오늘 이분이 안 오시니까 저 알파에게 세균의 분들 상당히 재미있고 유익한 사실 이런 자리 처음인데 많이들 도움을 많이 주시고 있고 너나를 이루고 있고요. 유의미한 발표자분들의 논문에도 이해하는 바가 큰 것 같고 저도 이렇게 지역 정책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조선님들한테도 약간의 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시간이 거의 맞추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와 공론 미션을 받아들이고 이것으로 마지막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